태평양 전쟁 초반 미 해군을 압도했던 일본의 전투기, 영식 함상 전투기 제로센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2차 세계대전 미국과 일본과의 전쟁인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잠시나마 미국을 압도하게 해준 무기 제로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국발 산업혁명으로 부강해진 유럽은 넘치는 에너지를 유럽이 아닌 다른 대륙으로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힘과 지식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또 아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는데요. 그중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먼저 외세의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바람을 가장 먼저 탄 일본은 막대한 산업 발전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후 발전한 산업으로 인해 뿜어져 나오는 힘을 밖으로 발산하며 주변 여러 국가를 침탈하기 시작하죠. 가장 먼저 일본의 눈에 들어온 국가는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는 한반도였습니다. 이때 일본은 아시아의 다른 열강들과 한반도의 이권을 침탈하기 위해 경쟁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은 한반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청나라나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일본은 두 차례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후 한반도를 차지한 일본은 본격적으로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섬에서 벗어나자 이제 슬금슬금 대륙으로의 진출을 준비하는데 그 꽃을 피운 것이 바로 중일 전쟁입니다.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던 일본의 가장 큰 고민은 너무나도 넓은 중국의 영토였습니다. 일본은 중국 내륙의 주요 도시에 효과적인 피해를 입히기 위해 폭격기를 동원하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폭격기는 전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폭탄만 잔뜩 싣고 날아가 목표 지역에 떨어뜨리는 게 전부였죠. 즉 폭격기가 안전하게 작전 지역까지 비행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전투기의 호위가 필수였습니다. 중국군도 더 이상 청해전쟁에서 패배한 오합지졸 군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폭격기를 운용하려면 전투기가 꼭 따라가야 했죠. 하지만 일본 본토에서 중국까진 또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냥 기체만 띄워서 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은 자신들의 강점이었던 항공모함도 꺼내보았지만 이마저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는데요. 당시 항공모함에 올릴 수 있었던 96식이나 97식 전투기는 폭격기를 호위하기엔 성능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일본 해군은 함재기 개발 계획을 세우는데 이때의 요구사항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최대 4000m 상공에서 시속 500km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으며 고도 3000m를 3분 30초 이내에 도달하고 3000m 고도에서 기본 연료만으로는 1시간 반,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하고 순항 속도로 비행했을 땐 무려 6시간의 비행이 가능한 스펙을 요구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사실 일본의 공업력이 이런 요구 성능을 따라갈 만한 수준이 아니었는데 놀랍게도 일본의 호리코시 지로가 이 전투기를 설계하고 미쓰비시사가 성공적으로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1940년에 일본 해군의 요구도를 거의 맞춘 엄청난 녀석을 선보이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식 함상 전투기 A6M 제로센입니다. 그런데 96식이나 97식은 연도를 따서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영식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제로센이 등장한 연도는 1940년이지만 일본은 당시 건국된 해를 기준으로 연도를 계산했습니다. 제로센이 나온 연도는 일본 기준 2600년으로 이 끝글자를 따서 영식 함상 전투기라 부르는 것이죠. 96식이나 97식도 같은 원리로 명명되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제로센이라는 이름은 영식 함상 전투기의 0이라는 숫자와 전투기를 의미하는 일본어인 센토끼를 합친 형태입니다. 이후 제로센은 태평양 상공을 날아다니며 연합국에 막심한 피해를 주게 되죠. 그럼 제로센의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장은 9m, 중량은 함재기 특성상 최대한 줄여 1.6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승무원은 한 명이 탑승하며 최대 속도 시속 533km, 항속거리는 3000km 이상입니다. 무장으로는 7.7mm 기관총 2정과 20mm 기관포 2정을 장착했습니다. 폭탄으로는 30에서 60kg 폭탄 2발이나 250kg짜리 자살용 폭탄 1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940마력짜리 엔진을 장착했죠. 제로센이 처음 등장했을 땐 혁신 그 자체였는데요. 중일전쟁에서 소련제 전투기와의 공중전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교환비가 무려 27대 0으로 I-15나 I-16 소련제 중국 전투기들을 박살내버렸죠. 그런데 제로센의 활약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일전쟁에서 중국을 상대로 엄청난 활약을 펼치던 일본은 자신들의 야망이었던 대동아 공영권의 실현을 위해 동남아와 태평양 지역으로 세력을 넓히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일본의 발목을 잡은 것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연승을 쟁취
무시하던 일본은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진주만을 급습해 미국의 기세를 꺾어두고 태평양에서 마음껏 활보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호기롭게 진주만을 급습해버리죠. 여기까진 일본의 기세가 좋았습니다. 이후 몇 차례 치러진 해전에서도 미 해군은 일본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렇게 미군이 밀렸던 이유가 바로 엄청난 성능의 제로센 때문이었습니다. 2차 대전의 항공전은 전투기에 달린 기총으로 적기의 꼬리를 잡아 격추하는 형태였는데 이 때문에 서로의 꼬리를 잡기 위해 빙글빙글 도는 도그 파이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꼬리는 잡히지 않고 적의 꼬리를 잘 잡는 것이었죠. 이런 분야에서 제로센은 정말 우월했는데요. 엄청난 속도와 상승력으로 적의 추격을 뿌리치는 것은 물론 또 말도 안 되는 선회력으로 미 해군 전투기의 꼬리를 잡아버립니다. 미군은 제로센에게 엄청나게 맞으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찌나 성능이 좋던지 혹시 미국도 없는 2000마력 엔진을 달았나 하고 생각할 정도였죠. 물론 초강대국인 미국이 맥없이 당하기만 했을 리는 없습니다. 당시 미국의 주력 함재기는 F4F 와일드캣으로 제로센에 비해 기동력은 낮지만 대신 안정성이 높은 정석적인 전투기였습니다. 미국은 타치 위브라는 전술을 만들어 제로센에 대항했는데요. 두 기의 와일드캣이 편대를 이루어 다니다가 이 중 한 대가 제로센에게 꼬리를 잡히면 전술이 시작됩니다. 먼저 꼬리가 잡힌 기체는 적의 공격을 버티며 비행합니다. 이때 기회를 노려 두 기체가 서로 크로스로 자리를 바꾸면 꼬리를 잡히지 않은 나머지 한 기가 제로센의 꼬리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불리함을 극복하는 전술들이 등장했죠. 사실상 제로센 한 기를 와일드캣 두 기로 상대한 것인데 미국의 압도적인 공업력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타치 위브 전술뿐만 아니라 제로센의 파괴법들이 차례대로 등장하며 점점 제로센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7월 미군은 태평양의 아쿠탄 섬에서 꽤 온전한 형태의 제로센을 노획하는데요. 아쿠탄 제로라고 불리던 이 기체를 미 본토로 옮겨 이리저리 뜯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로센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 2000마력이 아닌가 했던 기체 엔진은 고작 940마력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제로센이 보여줬던 속력과 선회력, 상승력, 항속 거리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바로 기체의 무게를 극단적으로 줄인 것입니다. 미쓰비시는 일본 해군의 요구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도 빼버리며 무게를 줄였는데 이게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뭐 방탄 성능이 떨어지고 안정성이 떨어지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체의 뼈대가 되는 기골의 구멍을 뚫어 무게를 줄여버리죠. 이로써 일본의 요구 조건에 맞추긴 했지만 정말 그 스펙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일례로 제로센에 붙은 제한속도 시속 630km는 날 순 있지만 위험해요 라는 말이 아니라 이 정도로 날아가면 기체가 두동강 날걸? 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조종사의 안전은 신경이나 썼을까요? 제로센은 방탄 성능이 없는 수준이었으니 엔진 근처에만 피탄되어도 불이 쉽게 붙었습니다. 미국은 아쿠탄 제로를 노획해 이런 깡통 스펙을 다 파악해버리며 더 이상 제로센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신형 함재기인 F6F 헬캣을 개발하며 일본을 더욱 압박했는데요. 제로센을 잡기 위해 개발한 헬캣은 실제 2000마력의 엔진을 탑재하며 엄청난 기동성에 엄청난 방탄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이후 2차 대전에서 유행했던 붐앤줌 전술로 제로센을 상대하는데요. 이는 전투기가 높은 고도로 비행하다가 적기를 발견하면 급하강하며 적을 공격하고 이후 하강하며 얻은 속도로 탈출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약하디 약한 제로센은 이런 전술을 흉내도 낼 수 없었으며 적이 상승하면 따라가기라도 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1944년에 치러진 마리아나 해전에서는 미 해군 전투기에게 상대가 되지 못하고 무려 476기가 격추되었죠. 미군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제로센을 보고는 칠면조를 사냥하는 것 같다며 터키 슛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해전을 통해 일본 해군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게 되죠. 일본은 이때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술까지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카미카제라 불리는 자살 특공대입니다. 과거 원나라는 태풍으로 인해 일본 원정을 두 차례나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이때 자신들을 지켜준 태풍을 신풍, 즉 카미카제라고 부르며 추앙해왔는데 이것을 따서 2차 대전 자살 특공대를 카미카제라고 부른 것이죠. 이들은 항공기에 폭탄이나 어뢰를 싣고 가서 그대로 적 군함의 충돌에 유폭을 노리는 전술이었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너무 잔인한 이 카미카제 전술은 단순히 보병이 전차와 어떻게 싸워보기 위해 자폭하는 것과는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물론 목숨의 경중을 비교할 순 없지만 전투기 조종사들은 육성 과정부터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에 군에서도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 대우받습니다. 하지만 전쟁 후반 일본은 자국의 전투기로 더 이상 미국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고 이에 전투기를 유인 미사일쯤으로 사용하게 되죠. 자국민들이 전쟁으로 무수히 고통받고 있었지만 당시 일본 수뇌부들은 1억 총옥쇄 같은 이상한 생각이나 하고 있었으니 결국 세계 최초로 핵을 맞는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카미카제가 단순히 일본의 멍청한 전술이었다
있다고 생각하기엔 가슴 아픈 부분도 많은데요. 일본과 가장 인접해 있던 우리나라는 당시 일본의 식민지로 인적 자원이 가장 많이 침탈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이 카미카제로 동원되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졌죠. 이렇게 개전 초에 중국을 박살내고 미국에게 엄청난 충격을 선사해준 비장의 기체인 줄 알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었던 일본의 제로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